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교훈과 살아오는 방식, 풍자와 해악이 담긴 민담과 구전설화, 그리고 옛이야기. 이번 시간엔 당신이 하는 일은 언제나 최고, 모든 여자가 똑같다, 그리고 매를 사랑한 암탉, 순진한 왕자를 들려드립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언제나 최고. 어느 시골 마을에 다정한 농부 부부와 딸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말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말은 냇가에 있는 풀을 뜯어먹었다. 농부는 시내로 일을 보러 갈 때는 항상 말을 타고 나갔으며 이웃 사람들도 가끔 말을 빌리러 왔다. 그럴 때는 돈을 받았다. 어느 날 농부가 아내에게 말했다. 이 말을 팔아버릴까? 그렇지 않으면 무언가 더 쓸모 있는 것과 바꿀까? 그 편이 훨씬 나을 거야. 그건 당신이 정하실 일이에요. 이 말을 팔아버리든가 다른 것하고 바꾸든가 말이에요. 당신이 하는 일은 언제나 최고니까요. 아내는 농부에게 가장 좋은 옷을 골라주고 먼지를 털어주었다. 농부는 말을 타고 집을 나섰다. 햇빛은 강하게 비쳤으며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다. 길에는 먼지가 부옇게 일었고 매우 혼잡했다. 시내로 가는 사람들은 수레나 말을 타고 어떤 사람들은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 암소 한 마리를 끌고 가는 한 남자가 지나갔다. 훌륭한 암소였다. 저 암소라면 틀림없이 맛있는 우유가 나오겠군. 저 암소와 이 말을 바꾼다면 내가 이길걸? 그렇게 생각하며 농부는 앞에 가는 남자를 불렀다. 여보세요? 암소를 끌고 가시는 양반. 얘기 좀 합시다. 자, 보세요. 내 말이 당신 암소보다 값이 더 비쌀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아요. 그보다 내게는 말보다 암소가 더 쓸모가 있답니다. 말과 암소를 바꾸지 않겠어요? 그러자 암소를 끌고 가던 남자는 흔쾌히 말했다. 그럽시다. 그래서 두 사람은 말과 암소를 바꾸었다. 얼마쯤 가자 이번에는 양을 끌고 가는 남자가 보였다. 살이 찌고 털이 가지런히 잘난 훌륭한 양이었다. 저렇게 좋은 양을 어떻게 해서든 가지고 싶군. 우리 집 도랑 옆에는 풀도 많이 나 있겠다. 풀이 떨어질 리는 없잖아. 겨울에는 방 안에 넣어두면 돼. 암소를 기르는 것보다 양을 기르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몰라. 그래서 그는 양을 끌고 가는 남자에게 말을 걸었다. 어때요? 당신 양을 내 암소와 바꾸지 않겠어요? 물론 양을 끌고 가던 남자는 그렇게 하자고 했다. 두 사람은 양과 암소를 바꾸었다. 농부는 자기 것이 된 양을 끌고 넓은 길을 계속 걸어갔다. 얼마 후 큰 거위를 안고 가는 남자를 만났다. 아니, 당신이 안고 있는 건 아주 무거워 보이는군요. 농부는 말을 걸었다. 우리 집 못에 끈으로 메어두면 틀림없이 보기에도 좋을 거야. 저것이라면 우리 집사람도 반드시 부엌 찌꺼기를 모아줄 거야. 집사람이 항상 거위가 한 마리 있었으면 했었지. 집사람 것이 되도록 해주고 싶군. 그렇게 생각하며 농부는 거위를 안고 있는 남자에게 말했다. 어때요? 당신의 거위와 내 양을 바꾸지 않겠어요? 물론 거위를 안고 있던 남자는 흔쾌히 승낙했다.
이래서 두 사람은 거위와 양을 바꾸었다. 드디어 시내 가까이 오자 사람들이 점점 더 붐볐다. 길이고 개천이고 할 것 없이 사람으로 꽉 찼으며 감자밭에까지 밀려 나온 사람도 있었다. 감자밭에 암탉이 끈으로 매여 있었다. 주인은 사람들 때문에 암탉이 놀라서 도망치지 않게 메어둔 것이었다. 꽁지가 짧은 암탉은 한쪽 눈만 깜빡거렸고 그 모양은 아주 귀엽게 보였다. 암탉은 꼬꼬댁 꼬꼬댁하고 소리쳤다. 저렇게 훌륭한 닭을 나는 아직 본 일이 없어. 저거라면 목사님 댁 닭보다 훨씬 귀여워. 어떻게든 저 암탉을 손에 넣고 싶군. 닭이란 것은 무엇인가 곡식을 찾아내는 거야. 저 혼자 먹고 지낼 수 있는 거야. 이 거위와 바꿀 수만 있다면 괜찮은데 말이야. 이렇게 생각한 농부는 암탉 주인에게 말했다. 어때요? 내 거위와 당신의 암탉을 바꾸지 않겠어요? 그러자 말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하자고 했다. 이렇게 농부가 시내로 가는 동안에 한 일은 대단한 것이었다. 농부는 더위에 목이 말라 식당으로 들어가려다 문에서 팽팽하게 부푼 자루를 안고 안에서 나온 가게의 점원을 만났다. 도대체 그게 뭐요? 농부가 물었다. 이건 썩은 사과랍니다. 자루에 꽉 찼어요. 돼지한테 주려는 겁니다. 오, 굉장히 많군요. 우리 집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을 정도군요. 작년엔 우리 집 사과나무에 딱 한 개밖에 열매가 열지 않았어요. 집사람은 먹는다고 하고서 썩어 빠질 때까지 그걸 장롱 위에 놔두었어요. 여기 왔으면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보여주고 싶군요. 그런데 말이에요. 어때요? 그 사과와 내 암탉을 바꾸지 않겠어요? 농부는 자기의 암탉을 건네주고 썩은 사과를 들고 식당으로 들어갔다. 농부는 썩은 사과가 든 자루를 난로에 세워두었다. 난로에 불이 타고 있었는데도 농부는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식당에는 손님이 많이 있었다. 그 중에 영국 사람이 2명 있었는데 그들은 아주 부자였고 주머니 속에는 터질 만큼 금화를 넣고 있었다. 그들은 내기를 좋아하는 유쾌한 사람들이었다. 찍찍 하고 난로에서 소리가 났다. 사과가 타는 소리였다. 무슨 소리지? 다들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곧 알게 되었다. 농부가 먼저 자기의 말을 암소와 바꾸고 그 후 계속 값이 싼 것과 바꾸어 드디어 썩은 사과가 남은 까닭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었다. 당신 집으로 돌아가면 틀림없이 부인에게 혼날 거야. 영국 사람이 말했다. 천만에요. 혼이 나는 게 아니라 상냥하게 대해줘요. 집사람은 최고라고 항상 말하고 있으니까요. 좋아요. 그럼 내기를 할까요? 당신이 이기면 그 말을 통에 가득 넣어드리지. 영국 사람이 말했다. 좋아요. 그럼 당신들이 이기면 커다란 통에 하나 가득 사과를 드리죠. 그리고 나와 내 집사람도 함께 말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내기를 하기로 정했다. 두 사람의 영국 사람과 농부는 마차를 타고 물론 썩은 사과도 함께 농부의 집으로 갔다. 여보, 나왔어. 이제 오세요? 여보, 바꿨어요. 아, 그래요? 당신이 하는 일은 언제나 최고예요. 부인은 농부를 다정하게 껴안았다. 부인은 사과 자루와 옆에 있는 사람을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먼저 말을 암소와 바꾸었어. 우유는 참 좋아요. 그럼 이제부터 밀크가 든 죽이랑 버터랑 치즈를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말 잘 바꾸었어요. 아, 그런데 말이야. 그 암소를 이번에는 양과 바꾸었어.
여보, 그게 더 좋겠군요. 당신은 언제나 생각이 깊으세요. 양에게 먹일 풀이라면 우리 집에 잔뜩 있어요. 이제부터는 양저지랑 양의 치즈랑 털실 양말이랑 거기다가 털실 스웨터까지 생기니까요. 당신은 정말 생각이 깊으세요. 그런데 말이야, 그 양을 또 거위와 바꾸었거든? 그럼 올해에는 축제날 구운 거위를 먹을 수 있겠어요? 정말 당신은 언제나 나를 즐겁게 할 일만 생각해 주시는군요. 얼마나 근사한 생각이에요. 끈으로 메어두고 먹이를 많이 줘야겠어요. 그러면 축제날까지 포동포동하게 살이 더 찔 테니까요. 그런데 난 그 거위를 암탉과 바꾸었어. 아, 그래요. 더 좋은 것과 바꾸었군요. 암탉의 알을 낳아 병아리가 많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닭을 치는 주인이 되죠. 내가 전부터 바라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그것을 또 썩은 사과가 가득 든 자루와 바꾸었거든. 어머나, 정말 고마운 일이로군요. 오늘 아침 당신이 나가시고 나서 당신에게 무엇인가 맛있는 걸 만들어 드리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국 파를 넣은 오믈렛을 만들기로 했죠. 그런데 달걀은 있어도 파가 없어서 건너편 집으로 갔어요. 그 집에 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인은 아주 깍쟁이에요. 내가 파를 좀 빌려주세요 했더니 우리 집에 썩은 사과가 하나도 없으니 빌려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이제는 썩은 사과를 10개고, 아니 10개가 아니에요. 자루에 하나 가득히라도 그 부인에게 빌려줄 수 있잖아요. 두 사람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영국 사람들은 약속대로 농부에게 많은 돈을 건네주었다. 정말 기분이 좋네요. 상황이 나빠져 가는데도 언제나 긍정적이니 말이에요. 정말 돈을 낼 만한 가치가 있군요. 상대방을 최고라고 생각하며 또 그렇게 말을 한 농부 부부는 그 보답으로 많은 금화를 얻게 되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때로는 손해를 보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자기들 방식대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모든 여자가 똑같다. 어느 곳에 몹시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부부는 밭에 씨를 뿌리고 싶었지만 옥수수 씨앗 살 돈도 없었다. 그래서 남편이 시내에 가서 암탉과 소를 팔아 그 돈으로 씨앗용 옥수수를 사야 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이 그 돈을 술 마시는 데 쓸까봐 걱정돼서 남편 대신 직접 팔기로 했다. 아내는 암탉 한 마리와 소를 팔아 옥수수 씨앗을 사려고 시내로 갔다. 그녀는 시내에 가까이 갔을 때 한 푸죽한 주인을 만났다. 그 소 팔 거예요, 아주머니? 네, 팔 거예요. 얼마를 원하세요? 솥값으로 5실링은 받아야 해요. 하지만 닭값은 10파운드만 받을게요. 좋아요. 그 솥값으로 5실링은 줄게요. 닭은 필요 없어요. 시내로 가져가서 파세요. 그래서 그녀는 소를 5실링을 주고 팔았다. 하지만 시내에서는 아무도 삐쩍 마른 그 암탉을 10파운드에 사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부족한 주인에게 돌아가서 말했다. 아저씨가 이것도 가져가세요. 소를 가져갔듯이. 부족한 주인이 말했다. 글쎄, 따라오세요.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그는 우유와 술로 그녀를 대접했고 브랜디를 너무 많이 마셔 그녀는 정신을 잃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느 상태에 있는지 잘 모르고 잠에 빠졌다. 정신을 차려보니 타르 범벅이 된 채 깃털 더미에 누워 자는 바람에 온몸이 깃털로 덮여 있었다. 하지만 너무 술에 취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이게 나란 말인가? 아니, 이럴 수는 없어. 이건 분명히 커다란 이상한 새일 거야. 하지만 이게 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그렇지. 이게 나인지 구별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 송아지들이 와서 나를 핥아준다면, 집에 갔을 때 우리 집 트로이가 나를 보고 짖지 않는다면 분명히 나인 거야. 그녀의 개 트로이는 집 안에 들어온 그 이상한 괴물을 보자마자 몸을 세워 짖어댔다.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악당과 강도들이 마당에 있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아, 이런, 그럴 줄 알았어. 이건 확실히 내가 아니야. 그래서 그녀는 딸기밭에 갔다. 그러나 송아지들은 그녀를 핥으려 하지 않았다. 그때 송아지들은 코를 실룩거려 진한 타르 냄새를 맡고 있었다. 안 돼! 안 돼! 이건 내가 아니야. 분명히 이건 외딴 곳에 있는 이상한 새일 거야. 그래서 그녀는 창고 지붕으로 기어 올라가서 팔을 벌려 퍼덕이기 시작했다. 마치 자신이 새였던 것처럼. 그리고 막 날려는 참이었다. 그때 그녀의 남편이 이 모습을 보자 소총을 가지고 나와서 그녀에게 조준하기 시작했다. 오! 쏘지 마세요! 쏘지 마요! 저예요! 아내가 울부짖었다. 그게 당신이라면 지붕 위에서 염소처럼 서 있지 말고 내려와서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말해줘요. 그래서 그녀는 다시 기어 내려갔지만 보여줄 것이 단돈 한 푼도 없었다. 푸죽한 주인에게서 받은 오실링은 그녀가 만취해 있을 때 없어졌기 때문이다.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말했다. 당신은 전보다 훨씬 어리석군. 그는 화가 나서 아내에게서 완전히 떠날 결심을 했다. 그러나 자신의 아내처럼 어리석은 아주머니 3명을 발견하면 돌아오기로 했다. 그는 집을 나가서 길을 걷다가 한 아주머니를 보았다. 그녀는 빈 바구니를 들고서 새로 지어진 나무 오두막집으로 뛰어 들어갔다가 뛰어나왔다. 뛰어 들어갈 때마다 바구니 속에 뭔가 있는 것처럼 그 위에 자기 앞치마를 덮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을 바닥에 뒤집어 놓았다. 저 아주머니, 뭐하고 계세요? 전 햇볕을 옮기고 있어요. 전 햇빛을 옮기고 있어요. 하지만 이 방법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밖에 있을 때는 바구니 안에 햇빛을 받아내지만 안에 들어갈 때는 웬일인지 햇빛이 사라지거든요. 그런데도 낡은 오두막집에 햇빛이 더 많이 들어오네요. 햇빛을 안으로 가져올 만한 사람을 알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에게 $500를 주며 환영할 텐데. 도끼가 있나요? 그게 있다면 제가 햇빛을 안으로 가져올게요. 그래서 그는 도끼로 오두막집에 있는 창문들을 잘랐다. 그러자 햇빛이 안을 비추었고 그는 $300를 받았다. 저 아주머니는 3명 중 1명이군. 남자는 혼자 말하고는 가던 길을 떠났다. 잠시 후에 그는 어떤 집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집에서 심하게 소리치며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안으로 들어가자 한 아주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방망이로 남편 머리를 사방으로 두드리느라 바빴다. 그리고는 목을 꼭 조일 정도로 머리 위로 셔츠를 끌어당겼다. 저 아주머니, 남편을 때려 죽일 셈이에요? 아니에요. 남편 목을 위해 이 셔츠에 구멍을 내기만 하면 돼요. 그러는 동안에 남편은 계속해서 소리 지르고 있었다. 하늘이 새 셔츠를 입는 모든 사람을 도와주고 위로하시길. 누군가 새 셔츠 목 부위에 구멍을 내는 방법을 내 마누라에게 가르쳐주면 그에게 $300를 주며 환영할 텐데. 가위를 제게 주신다면 제가 눈 깜짝할 사이에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위로 목 부분에 구멍을 내고 300달러를 받고 떠났다. 저 아주머니도 3명 중 1명이군. 그는 혼자 말하면서 길을 따라갔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 농장에 왔다. 그 농장에서 잠시 쉬었다 가기로 했다. 안으로 들어가자 여주인이 그에게 물었다. 어디서 오셨어요, 선생님? 전 낙원에서 왔습니다. 그곳은 그의 농장 이름이었다. 낙원? 그녀가 외쳤다. 설마, 그러면 선생님은 두 번째 남편 피터를 틀림없이 알겠네요. 그는 죽어서 저 세상 사람이에요. 신이 그의 영혼을 쉬게 하시길. 짐작했을 것이다. 이 아주머니는 3번 결혼했고 그녀의 첫 남편과 마지막 남편은 못된 사람이라서 두 번째 남편만이 천국에 갔을 것으로 생각했다. 오, 그래요. 전 그를 매우 잘 알아요. 그럼 불쌍한 그 영혼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중간층에 있을 뿐이에요. 그는 집집이 구걸을 하면서 다녀요. 음식도 없고 등에 덮을 넝마도 없어요. 돈도 한 푼 없어요. 저런, 그런 모습으로 돌아다녀서는 안 되는데 뒤에 얼마나 많이 남겨두고 갔는데요. 위층 온 벽장이 그 사람의 옛날 옷으로 가득해요. 게다가 저기 커다란 금고에는 돈이 가득 찼죠. 이제 선생님이 그것들을 가지고 가려면 운반할 말과 수레가 필요할 거예요. 그에겐 말도 있으니 수레에 앉을 수도 있고 집집이 말을 몰고 다니며 무겁게 걸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남자는 집마차 한 대분의 옷과 반짝반짝 빛나는 돈이 가득한 금괴, 그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고기와 술을 가져왔다. 그가 원하는 것을 얻자 수레 안으로 뛰어올라서 말을 몰았다. 저 아주머니가 3번째였어. 그는 혼자 말하면서 나아갔다. 그 아주머니의 3번째 남편이 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쟁기질하고 있었다. 그는 낯선 남자가 자기 말과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을 보자 집에 가서 지금 그 검은 말을 타고 떠난 사람이 누구냐고 아내에게 물었다. 그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에서 온 사람이에요. 죽은 내 2번째 남편 피터가 비참한 상황에 있대요. 피터가 집집이 구걸을 하고 다니고 옷도 없고 돈도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피터가 뒤에 남긴 모든 옷가지와 오래된 금괴를 그 사람을 통해 보냈어요. 남편은 그 순간 낯선 남자가 자기 아내를 어떻게 속였는지 알아채고는 농장에서 말을 몰고 전속력으로 쫓아갔다. 얼마 안 가서 그는 수레를 몰고 가는 남자를 뒤따랐지만 수레를 모는 사람이 이를 눈치채고 길 옆 덤불 쪽으로 수레를 몰고 들어갔다. 그리고는 말꼬리에서 한 움큼의 털을 잡아 뽑아서 숲속의 오르막길로 뛰어올랐다. 그 숲속에서 그는 재빠르게 그 털을 자작나무에 묶고 자작나무 밑에 누워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일 다 있군. 아니, 내 평생 이 같은 일은 본 적이 없어. 3번째 남편이 올라오자 그가 말했다. 거기 누워서 무엇을 보는 거요? 난 저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저기 검은 말을 타고 하늘로 곧장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말꼬리가 이 자작나무에 아직 걸려있는 게 보이잖아요. 하늘 저편 위로 검은 말이 보이잖아요. 남편은 남자를 먼저 본 다음에 하늘을 보고는 말했다. 자작나무에 있는 검은 말의 털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그게 내가 본 전부요. 당신이 서 있는 곳에서는 볼 수 없겠네요. 이리 와서 누워보세요. 그리고 위를 곧장 바라보세요. 절대로 하늘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 그러면 보일 거예요. 그러나 3번째 남편이 눈물이 눈에 가득할 때까지
하늘을 올려다보는 동안 낙원에서 온 남자는 남편의 말을 데리고 와서 그 등에 뛰어올랐고 수레와 검은 말을 함께 몰고 갔다. 말발굽 소리가 길을 따라 울리자 세 번째 남편이 뛰어올라갔다. 조금 전 그 남자가 자기 말을 데리고 떠나가는 것을 보자 너무 어리둥절해서 한참 동안 그를 쫓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자 다소 풀이 죽어 있었다. 그녀가 그에게 말을 어떻게 했느냐고 묻자 어떻게 할까 머리를 굴리더니 그가 말했다. 당신 두 번째 남편 피터에게 주라고 그 남자한테 그것도 주었어. 난 피터가 수레바퀴에 앉아서 집집이 방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요. 이제 그는 그 수레를 팔아서 타고 다닐 마차를 살 수 있을 거요. 진심으로 고마워요. 난 지금까지 당신이 그렇게 친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편 600달러와 마차 한 대분의 옷과 돈을 얻은 그 남자가 집에 도착했다. 그는 모든 밭이 갈려있고 씨가 뿌려진 것을 보고는 아내에게 옥수수 씨앗을 어디서 구했는지 물었다. 난 항상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북쪽 마을에 우리 친구들과 모아둔 소금을 뿌렸어요. 비가 내리면 그것이 싹이 틀 거로 생각해요. 어처구니가 없군. 당신은 사는 동안 계속 그럴 거요. 하지만 상관없어. 다른 사람들도 당신과 똑같으니까. 매를 사랑한 암탉. 매를 사랑한 예쁜 암탉이 있었다. 나만큼 예쁜 암탉은 어디에도 없을 거야. 수탉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힘이 세고 멋진 벼슬 가진 수탉이 이 암탉에게 청혼했다. 다른 암탉들은 예쁜 암탉을 모두 부러워했다. 나와 결혼해준다면 이 한 몸 다해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소. 좋아요. 당신과 결혼하죠. 그런데 과연 당신이 나에게 어울리는 짝일까요? 예쁜 암탉은 훌륭한 상대가 청혼했는데도 별로 기뻐하는 눈치가 아니었다. 분수에 넘치는 욕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나의 이 뛰어난 미모에 어울리는 멋진 수탉은 없을까? 그러던 어느 날 예쁜 암탉은 높은 하늘을 유유히 날아다니는 멋진 매를 발견했다. 어쩌면 저 날렵하고 유연한 몸놀림 좀 봐. 저런 멋진 분과 결혼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예쁜 암탉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매도 예쁜 암탉을 보았다. 정말 아름다운 암탉이다. 매도 예쁜 암탉이 마음에 들어 암탉 곁으로 살포시 내려가 앉았다. 나와 함께할 수 없겠소?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도 전 날 수가 없답니다. 내 등에 올라타서 함께 날아봅시다. 그렇게 하면 되겠군요. 매도 예쁜 암탉이 마음에 들어 암탉 곁으로 살포시 내려가서 앉았다. 하늘 높이 날아오른 매와 닭은 넓은 하늘에서 실컷 산책을 즐겼다. 우쭐해진 암탉은 속으로 생각했다. 언제나 이런 기분을 꿈꿨어. 매는 암탉을 처음 태웠던 장소에 다시 내려주면서 말했다. 이보다 행복한 날은 없었던 것 같소. 당신과 결혼하고 싶은데. 암탉은 평소에 항상 그리워하던 매로부터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물론이죠. 좋아요. 매는 예쁜 암탉의 목에다 반지를 걸어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결혼 약속의 표시로 이 반지를 주겠소. 어머나, 정말 아름다운 반지예요. 나는 잠시 볼 일이 있어 어딜 다녀와야겠소. 곧 당신을 데리러 오리다. 매는 날아가며 말했다. 암탉은 기분이 좋아서
매한테서 받은 반지를 다른 닭들에게 보이며 뽐냈다. 정말 근사하다. 이 소문에 결혼 상대였던 수탉이 찾아와 따졌다. 나와 결혼하기로 하고 그럴 수 있어? 그 멋진 매가 제게 결혼하자고 말하니 어쩔 수 없잖아요. 그놈은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을 거야. 매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 말도 안 돼요. 어쨌건 나도 이젠 당신이 싫어졌어. 난 다른 암탉과 결혼하겠소. 그렇게 하세요. 난 매를 기다렸다가 결혼할 거예요. 예쁜 암탉이 말했다. 하지만 며칠을 기다려도 매는 암탉을 찾아오지 않았다. 수탉의 말이 사실이 아닐까? 수탉은 다른 예쁜 암탉들을 모아서 새 신부감을 고르고 있었다. 다들 귀엽긴 하지만 보자. 첫 번째는 얼굴이 너무 크고 두 번째는 피부색이 영. 세 번째는 너무 뚱뚱하다. 그 모습을 보게 되니 예쁜 암탉은 초조해져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지 말고 저랑 결혼해요. 암탉은 매가 준 반지를 던져버리고 말했다. 당신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매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당연하지. 또다시 당신이 변심하기 전에 결혼합시다. 수탉은 예쁜 암탉의 부탁을 받아들였다. 며칠 후 수탉과 예쁜 암탉의 결혼식이 한창 거행되고 있을 때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때 매가 날아왔다. 어머나, 매님! 그 모습을 보고 암탉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당신이 결국은 와주셨군요? 닭아가씨, 이게 무슨 일이오? 당신은 분명히 나와 결혼하기로 하지 않았소? 매가 매우 화를 내며 말했다. 수탉이 강제로 저보고 결혼하자고 하는 바람에 수탉이? 이놈, 나 좀 보자! 매는 수탉을 노려보며 날카로운 발톱으로 움켜쥐려 했다. 잠깐! 당신은 지금 이 암탉에게 속는 거요. 내가 암탉에게 속고 있다니? 이 암탉이 분명히 당신을 기다릴 수 없다며 나보고 결혼하자고 했단 말이요. 정말인가? 증거가 있습니다. 당신이 준 반지가 어디에 있는지 암탉에게 물어보세요. 그래? 그 말에 예쁜 암탉은 당황했다. 암탉 목에 반지가 걸려있지 않은 것을 보며 매가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준 반지는 어디 있어? 사실 그건 잃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잃어버린 반지를 찾아와요. 그 반지를 찾으면 당신과 결혼을 하겠소. 그 말을 남기고 매는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결국 암탉은 매하고도 수탉하고도 결혼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따돌림을 당했다. 그래, 결심했어. 반지를 찾아 매님과 결혼하는 거야. 그 이후 닭은 내버렸던 반지를 찾아 부지런히 돌아다녔다. 지금까지도 말이다. 순진한 왕자. 어떤 왕에게 세 아들이 있었다. 두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 영리했고 학업에도 충실했다. 그러나 막내 아들은 순진하기만 해서 사람들은 그를 순진한 왕자라고 불렀다. 영리한 두 아들이 왕에게 말했다. 저희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순진한 왕자는 자기도 형들과 함께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다. 그러나 그의 두 형은 동생을 놀렸고 왕비도 이렇게 말했다. 내가 무얼 할 수 있겠니? 왕도 거들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낫겠다. 영리한 두 형은 여행길을 떠났다. 각자 유산으로 받은 돈주머니를 허리춤에 달고서. 막내는 동전 한 푼 받지 못했지만 그 뒤를 쫓아갔다. 첫째와 둘째는 막내가 뒤쫓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가 싶더니 회초리로 때렸다. 그러나 아무 소용없었다. 순진한 왕자는 돌아가지 않았다. 두 형이 다시 길을 나섰을 때 막내는 바로 곁에 붙어서 따라갔다. 형들은 멈춰서서 여러 번 더 회초리를 휘둘렀지만 막내는 계속 따라오기만 했다. 날이 어두워졌을 무렵에는 가까이 있는 것이 전혀 거슬리지 않을 만큼 묵묵히 따라왔다. 그는 형들이 무성한 덤불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생각했다. 형들이 야영을 하려나 보다. 막내는 최대한 가깝게 쫓아가서 3개의 나뭇가지가 달린 나무 아래에 누웠다. 한밤중에 막내는 머리 위에서 들리는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었다. 3마리의 새들이 나뭇가지를 하나씩 잡고 앉아 있었다. 첫 번째 새가 말했다. 이제부터 노래를 불러야 해. 나는 노래할 때 배낭을 떨어뜨릴 거야. 두 번째 새가 물었다. 배낭 안에는 뭐가 들었는데? 아무리 싸도 계속 돈이 가득 차는 배낭이란다. 첫 번째 새가 대답했다. 그런 다음 부리를 떼자 입에 물고 있던 배낭이 땅 위로 떨어졌다. 순진한 왕자는 머리를 들어 그 배낭이 떨어진 곳을 바라보았다. 두 번째 새가 말했다. 이제 내가 노래를 부를 차례야. 나는 노래할 때 작은 바이올린을 떨어뜨릴 거야. 어떤 바이올린인데? 사람들이 춤을 멈출 수 없게 만드는 바이올린이지. 두 번째 새도 부리를 열었고 곧 바이올린이 땅에 떨어졌다. 세 번째 새가 말했다. 잘 들어. 나도 노래를 불러야 한다고. 내가 노래할 때에는 작은 망토가 떨어질 거야. 망토라고? 다른 두 새가 물었다. 알잖아. 입으면 안 보이게 만들어주는 망토 말이야. 세 번째 새가 부리를 열자 망토가 펄럭이며 떨어졌다. 동이 터오기 시작했을 때 순진한 왕자는 벌떡 일어나서 그 3가지 물건을 챙겼다. 그의 두 형은 막내가 오는 모습을 보고 다시 위협하며 매질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막내가 발견한 멋진 물건들을 보자 조용해졌다. 첫째는 배낭을 가졌고 둘째는 바이올린을 잡았다. 순진한 왕자에게 남은 것은 망토였다. 세 형제는 또다시 하루를 꼬박 여행하고 나서 밤이 되자 숲속에서 야영했다. 순진한 왕자가 잠이 들자마자 두 형은 몰래 도망쳤다. 아침이 되어 형들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순진한 왕자는 생각했다. 왜 길을 따라서 여행하지? 나를 안 보이게 해주는 이 망토만 있으면 야생 동물들로부터 안전하니까 숲속의 지름길을 택해서 갈 수 있잖아. 막내는 좁은 새길을 따라 내려갔다. 조금 가다가 달콤한 향기가 나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린 나무 앞까지 오게 되었다. 순진한 왕자는 열매를 따서 모자와 주머니에 채워넣고 나무 구르터기에 앉아 몇 개를 꺼내 먹었다. 갑자기 머리가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손으로 머리를 만져보니 이게 웬일인가? 머리에 마치 사슴처럼 뿔이 자라난 것이었다. 아버지가 지금 나를 보신다면 다시는 궁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실 거야. 아, 굶주린 야생 동물들을 피해가는 것이 좋겠어. 막내는 나머지 열매들을 던져버리고 계속 걸어갔다. 어느 작은 시냇가에 이르렀을 때
막내는 그만 발을 헛디뎌서 물속으로 미끄러졌다. 다행히 물은 깊지 않았다. 다시 물 밖으로 나오자 세상에 뿔이 사라지고 없었다. 이제 어떻게 뿔을 없애는 건지 알겠군. 순진한 왕자는 생각했다. 그는 다시 되돌아가서 내버렸던 열매들을 챙겼다. 그리고 계속 가다가 어느 도시에 다다르게 되었다. 아무리 순진한 왕자라고 해도 그곳이 아주 거대한 왕국의 수도라는 것쯤은 알 수 있었다. 막내 왕자는 왕에게 열매를 팔려는 생각으로 궁전으로 향했다. 마침 그 나라의 공주가 발코니에 나와 있었다. 공주님, 신선한 과일 사세요. 순진한 왕자가 불렀다. 아버님, 여기에 상인이 와 있네요. 공주가 왕에게 말했다. 그러자 왕이 나와서 달콤한 향기가 나는 그 열매를 한 입 맛보더니 많은 양을 사들였다. 다음 날 그 나라의 왕과 모든 시종의 머리에 뿔이 돋아났다는 소문이 온 도시 안에 널리 퍼졌다. 사람들은 궁전으로 달려가서 그 모습을 보려고 했지만 아무에게도 접근이 허락되지 않았다. 순진한 왕자는 망토를 입고 몸을 숨긴 다음 궁전 안으로 들어갔다. 왕비와 공주가 있는 방에 가보니 그들은 머리에 사슴뿔이 난 모습으로 서럽게 울고 있었다. 자신의 형들이 지금쯤 이 도시에 도착했을 것으로 생각한 막내 왕자는 궁전을 떠나 형들을 찾으러 갔다. 어느 여관에서 두 형을 찾아냈는데 형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와 함께 머무르는 게 어떠냐? 그래서 막내는 평소와는 다른 형들의 친절한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바이올린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막내는 바이올린을 망토로 감싸서 손에 들고 성문 앞으로 가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너무나 생생한 곡조가 흘러나오자 왕은 자신의 뿔에 대한 걱정도 있고 발장단을 맞추었다. 왕과 왕의 가족들은 어깨까지 으스대며 발코니에 나왔다.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려고 몰려들었고 궁전 앞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으로 꽉 들어차서 몸을 움직일 공간도 없었다. 음악 소리는 더욱 빨라졌다. 왕의 가족과 모든 시종이 사슴뿔을 흔들면서 껑충거리며 돌아다니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마침내 화를 내기 시작했다. 왕이 외쳤다. 음악을 멈추면 돈을 두둑히 내주겠다. 그러나 순진한 왕자는 이렇게 맞받아쳤다. 공주님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왕은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대답했다. 좋아, 그렇게 해라. 순진한 왕자는 그제야 바이올린을 내려놓았다. 다음 날 막내 왕자는 궁전으로 가서 자신이 공주의 장래의 남편임을 알렸다. 왕은 자신이 한 약속을 기억하고는 그를 앞으로 불러들였다. 왕과 왕비 그리고 공주는 자신들의 창피스러운 뿔을 가리려고 커튼 뒤에 서 있었다. 그러나 왕은 커튼 뒤에서 살짝 엿보다가 그가 이틀 전에 나타났던 과일 행상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왕은 화가 나서 커튼이 끝나는 곳까지 달려가 순진한 왕자의 귀를 잡고 안마당까지 끌어냈다. 이 녀석을 당장 가두고 새벽에 목을 매달아라. 결국 하나님이 나를 저버리시는구나. 순진한 왕자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혀 쇠창살이 달린 창문 너머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다시 생각에 잠겼다. 쇠창살은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 왜 희망을 잃어버려야 하지? 저 십자가에 걸고 맹세하노니 반드시 그 공주와 결혼하고 말 테다. 막내 왕자의 주머니에는 꼭꼭 접은 망토가 여전히 들어있었으니 다행한 일이었다. 왕자는 감옥의 문지기를 불러 말했다.
잘 생각해봐요. 오늘은 내가 불행을 당하지만 내일은 당신 차례가 될 수도 있어요. 나를 동정한다면 시원한 공기 한 모금만 마시게 해줘요. 이 안에선 숨이 막힐 것 같아요. 문을 조금만 열어주시오. 문지기는 그 말을 들어주었고 순진한 왕자는 그 틈을 노려 망토로 몸을 숨긴 다음 살짝 빠져나왔다. 그는 두 형이 묵은 여관으로 달려갔다. 그 배낭을 잠시만 빌려줘요. 막내 왕자는 배낭을 몇 번 비운 뒤 가득해진 돈을 퍼냈다. 그런 뒤 상점으로 가서 의사들이 입는 옷을 사입었다. 왕자는 가구가 딸린 집을 빌려서 사슴뿔 등 머리의 질병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의사라고 쓴 간판을 걸었다. 새로운 의사가 마을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순진한 왕자는 곧바로 궁전으로 돌진해 들어갔다. 왕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이 뿔을 없애준다면 내 딸과 결혼시켜주겠네. 의사가 대답했다. 없앨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병을 치료할 약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상관없네. 왕이 대꾸했다. 그럼 바로 시작하지요. 가로 세로 넓이가 5m이고 깊이가 4m인 수조를 만들어 물을 가득 채우십시오. 사흘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의사는 허리를 구부리고 무릎을 굽혀 공손히 인사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사흘 후 다시 돌아온 의사는 수조를 확인한 다음 기름과 향수 몇 방울을 떨어뜨렸다. 각각의 모서리에는 양의 뿔로 된 향로를 놓았다. 이제 왕에게 가서 목욕용 수건으로 몸을 두르고 나오시라고 전하게. 왕이 나타나자 의사가 외쳤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이렇게 하기는 싫지만 맥의 머리털이야말로 피를 돌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10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그걸 증명하고 있지요. 왕은 무릎을 꿇었고 의사는 맥의 머리털을 채찍 삼아 왕의 등을 사정없이 내리쳤다. 그리고 왕을 수조 안으로 밀어넣고는 거의 물에 빠져 죽기 직전까지 내리눌렀다. 다시 왕을 일으켜 세우자 뿔이 사라지고 없었다. 이번에는 왕비의 차례였지만 왕비에게는 채찍질을 왕의 절반밖에 하지 않았다. 공주에게는 비단 손수건으로 살짝 한번 건드린 정도였다. 마침내 시종들 차례가 되자 의사는 맥의 머리털을 필요에 따라 사용했다. 며칠 후 의사, 바로 순진한 왕자는 공주와 결혼했고 왕은 왕위를 물려주기까지 했다. 그렇게 해서 순진한 왕자는 부강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